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었다. 딱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 얘기거든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 잠들었다. 이 얘기인데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가 살던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 사명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사명이 뭔지를 알고 살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뭐 이런 거 상관없이요. 결국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거예요. 나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뭔지 알고 그걸 섬기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 이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 이런 얘기보다 저는 이게 영어 성경에는 the purpose of God이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purpose라고 했어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야? 그죠?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 purpose가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걸 섬기다가 간다. 그죠? 한 사람의 삶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한국대학교라는 학교에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는 과목을 한 8년, 9년 가르치다가 요즘에는 이제 비전과 진로 탐색이라는 과목을 주로 강의를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 신입생들, 예비대학에 제가 이렇게 단골 강사로 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청년들의 어떤 정체성, 그리고 비전과 어떤 삶의 방향성, 그리고 독서와 또 어떤 이런 역사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지금 시대 청년들에게 이제 그런 주제들을 주로 강의합니다. 근데 제가 이 크리스천 리더십 얘기할 때 리더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리더십의 제일 본질은 셀프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를 어쩌지 못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복음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바꾸겠어요? 그죠? 우리가 먼저 복음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복음 안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데 리더십이 있다는 것은 주도적이라는 거죠. 그죠? 어디에 가서 이렇게 수동적이거나 분위기 따라서 그냥 휩쓸려 가거나 이러지 않고 자기 어떤 소위 말해서 주장과 어떤 자기의 어떤 뭐라 그러죠? 그걸 줏대가 있는 거죠, 삶이.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휩쓸리는 게 아니라 손이 분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말이 영향력이 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려고 하고 그게 영향력이잖아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리더십은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주도적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선한 영향력, 나쁜 영향력 다 데려가지고 이제 어디 노래방을 데려갈 거냐 이런 얘기죠. 어디로 그러면 어떤 영향력? 베드로 같은 사람 어때요? 베드로는 어쨌든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몇 번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다 이렇게 예수님 한 번씩 돌아가셔가지고 되게 충격이었는데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짠 나타났는데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는 뭐 손에 못 잡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없어지시고 또 아무 얘기가 없다가 한 세 번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지? 이런 얘기하고 생각하는 때에 베드로가 한마디 딱 하잖아요.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나도 이러고 따라가는 게 뭐냐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린다.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니까 제자들이 나도 그러고 다 따라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고 했는데 다시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 다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다시 만나주신다네요. 거기서 그죠?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만나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 리더십의 가장 본질은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주도적이다. 그죠? 주도권이 있다.
사람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근데 그 주도한 사람이 뭐냐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주도적이냐.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다. 그러면 리더십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 주도권, 어떤 주도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권위,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체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체성. 주체성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나 자기 어떤 삶의 철학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드러낼 줄 알고 그걸 지켜낼 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자주성이잖아요. 자주성. 스스로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자기 삶에. 오히려 이걸 갖다가 되게 비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제가 한동대학교에서 크리스찬 리더십도 가르치고 여러 과목을 강의를 하다가 한동에서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독서 캠프를 해요. 2박 3일, 1박 2일 이렇게 독서 캠프를 해마다 하는데 지난 6월에도 제가 독서 캠프를 하고 있죠. 근데 독서 캠프 할 때 작년에 독서 캠프 때 이제 제가 책을 보통 한 2-3권 정해주고 아이들이 책을 몇 달 동안 읽고 저랑 만나서 2박 3일 동안 대화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청춘인문학, 흔들리는 영혼을 위한 청춘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이제 다 읽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 읽고 왔는데 그 책에서 이제 자기 주도적인, 자기 삶의 주인이 되라.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런 얘기죠. 너의 삶을 살아라. 남의 인생 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 엄마가 원하는 인생, 아빠가 원하는 인생,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얘기거든. 둘이 사는 얘기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애들이 다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크리스찬들이니까 무슨 멘붕이 왔냐.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의 주인이어야지.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말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어야지. 되게 성경적인 신앙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면 되나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죠? 말은 되게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두 개념 자체를 되게 혼란스럽게 생각해요. 이 두 개가 되게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은 그거는 소유권에 대한 얘기죠. 소유권. 내가 누구에게 속했냐는 얘기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내 삶이 속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께 속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소유권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문제를 이렇게 굉장히 혼돈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자주성에 대한 문제거든요.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는 거. 이게 더 옛날 얘기로 돌아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예부궁이라고 하는 문예부궁. 그런 말은 뭐죠? 문예부궁을 뭐라고 해요?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르네상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예부궁을 거치면서 18세기 들으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철학, 이제 이성을 중요시하는 철학이 발달하면서 데카르트 같은 사람, 나는 생각한다, 도론하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하면서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거든. 인간 존재에 대한. 근데 어떤 발견이냐면 주도성과 주체성에 대한 발견이거든요. 뭐냐면 그때까지는 모든 진리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결정되어 있는 진리나 결정되어 있는 어떤 사실들을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게 진짜 맞나? 라고 한 번 더 의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한 번도 회의해보지 않은 신앙을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는 저는 목사들로 태어나서 목사 아들로 자랐고 저는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실제 집도 교회를 떠나서 교회하고 항상 붙어 있었어요. 집이.
옛날 우리 어른들은 다 교회 안에 사택이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제 방에서, 제가 대학생 때도 제 방에서 나와서 제 방 뒷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교회 본당으로 들어갔어요.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신앙을 했고, 목회를 지금 20년 가까이 했고, 그런데도 저는 종종 회의를 해봐요. 회의. 종종. 진짜 내가 믿는 신앙이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것인가, 진짜. 진짜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막연한 시대에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에 진짜 답이 될 수 있나? 복음이 어떻게 진짜 답이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인생에? 여러분, 그런 생각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 왜? 그런 얘기하면 믿음 없는 인간처럼 보니까. 근데 다 고민해, 속으로. 기도 주거라고 하는데 응답 안 되는 것 같고, 죽자고 부르짖는데 부산도 바뀌지 않고, 우리 가정도 바뀌지 않고, 아버지도 안 바뀌고, 엄마도 안 바뀌고, 남편도 안 바뀌고, 동생도 안 바뀌고, 교회도 안 바뀌고, 교회는 더 싸우고, 막 풍지박산 나고, 죽자고 기도하는데 통일은 안 되고, 몇십 년 기도했는데, 무슨 성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리 시대의 어떤 이런 막막함들과 막연한 젊은이들의 미래와 우리 신앙이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영향을 주기는 주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안 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해야지. 그런 얘기들을 교회에서 못하게 하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하게 해줘야죠. 그런 얘기하면 믿음 없다고 막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렇게 정죄를 하니까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그런 생각조차 해보는 걸 금지시키는 분위기가 지금 우리 교회들의 분위기였어요. 그런 생각 자체가 싸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에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인데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각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는 성경에도 생각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주의 말씀을 주야로 생각해라. 묵상해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깊이 생각해라. 베레아 사람들은 되게 신사적이고 신앙이 좋아서 무슨 말씀을 하나 들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되게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그걸 되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사도행전 13장. 한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산다가 한번 사는 인생을 살고 간다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일까? 그걸 붙잡고 고민을 깊이 하는 거예요. 저는 이 400년 13년 36절이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사역의 삶을 드리게 되고 던지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모토가 400년 13년 36절에서 왔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제 인생의 모토예요. 이메일을 보내도 뒤에 소명란에 붙어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과 역사 앞에, 하나님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그게 제 인생의 모토가 됐어요. 제가 이 사도행전 14, 36절을 보니까 한 사람 죽었다. 한 번 사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사는데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과 내가 사는 시대, 역사 앞에서 후회 없이 살고 가야 되겠다.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이 성경 구절 하나가요. 제 인생을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잡아줬어요. 이 말씀을 제가 아마 수없이 묵상하고 수없이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교도 아마 수십 번은 더 한 것 같아요. 이 본문 하나 가지고. 할 때마다 더 깊어지고 할 때마다 또 달라지고 할 때마다 또 달라지고 더 넓은 의미를 보여주시고 더 깊은 의미를 보여주시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한 구절부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 묵상이나 말씀 묵상이나 큐티도요. 지금처럼 매일 이렇게 정해진 분량 다 읽고 그렇게 하는 큐티는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경책 들고 펴서 쭉 읽다가 한 구절 붙잡고 이게 딱 마음에 생각이 붙잡히면 그 한 구절을 붙잡고 하루 한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때로는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한 구절이 나를 붙잡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주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정체성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것은 후회 날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알겠어요?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철학자이자 교육학자이자 신학자이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썼어요. 나와 너. I and thou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나와 너라는 마틴 부버가 책을 썼는데 이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다. 모든 참된 삶은 진짜 삶이 뭔 줄 아냐? 진짜 삶은 만남이라고 얘기했어요. 진짜 삶은 만남이다. 왜 만남이냐? 내가 나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서는 나라는 단어가 성립하려면 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없이는 나도 없고 나도 없이는 너도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된 삶을 직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만남이 삶의 본질이고 진짜 삶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비인격화될 때 I and thou의 관계가 I and 소위 말해서 it의 관계가 될 때 그러니까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물상화시키고 수단화시킬 때에 거기에서부터 모든 관계의 깨어짐이 발생하고 모든 문제가 거기서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인 아픔이나 비극도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인간을 도구화시키고 수단화시키고 돈벌이 수단으로 그죠? 교회에서 성도들의 머릿수를 다 헌금으로 계산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교회도 타락하고 세상도 타락하고 비즈니스도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관계나 신뢰도 다 깨지고 노사 문제도 거기서 발생하고 다 그런 문제가 돼요. 다 관계성의 문제. 관계성. 만남과 관계성에 대한 문제죠. 하나 사들고 가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이제 하고 이 정체성을 알아가는 정체성이 제일 기초고 본질이니까 이 정체성을 알아가는 이제 기초를 이제 다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은 어떻게 알아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년들의 인생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민 많으시죠? 네, 고민 많아요. 제가 청년들 지금 청년 목표만 25년째인데 청년들 지금까지 수천의 청년들을 한국과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뭐 포스타시페나 여러 집회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세계 각 나라에서 다 만났어요. 많이 만나봤는데 청년들 고민 많아요. 청년들 고민 많은데 역사 얘기니까 이분들 안 해서 뭐 청년들이 고민 많은데 제가 한번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시켜봤어요. 저희는 A4 용지 한 장 주고 한 장씩 다 주고 시켜봤어요. 자 여기다가 지금부터 네가 생각할 때 고민이라고 생각되는 걸 다 써봐라. 써봐라. A4 용지 100지 다 주고 써라 그랬어. 우리 학생들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한 2, 30분 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다들 옆에 사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니까 실제 되게 자기가 인생에 되게 복잡하고 고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별로 없는 거야 사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오늘 밤에 집에 가가지고 백지나 노트 하나 꺼내놓고 나는 진짜 지금 뭘 고민하고 하나 내 인생의 고민거리가 뭔지 한번 써보세요. 진짜 많은지. 실제로 많지 않아. 그리고 청년들이 써내는 고민 그나마 5개 많이 쓰면 10개 그렇게 써낸 고민들을 제가 다 종이 걷어가지고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거의 비슷해. 거의 비슷해. 그리고 제가 그 고민들을 다 모으고 듣고 들어가지고 다 읽어보니까 3가지를 딱 이어져요. 3가지. 3가지. 청년들은 이 3가지를 고민하는 거야. 제가 청년 3대 질문이에요. 청년들이 살면서 질문하는 청년 3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여기는 도대체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나를 잘 모르겠는 거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도대체 각자가 여러분 이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름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윤은성인데 윤은성이라는 존재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누군가. 가끔 우리가 어느 한 역할에 너무 몰입해 있다 보면 또 다른 어떤 역할. 이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잖아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가끔은 저는 목사라는 저의 정체성에 너무 충실하다가 가장이라는 정체성을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직장인이라는 정체성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자녀라는 정체성을 소홀히 해가지고 부모님을 서슴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나는 너무 내가 직장에 몰입해 있다가 내 배우자에게 내가 남편이나 아내라는 정체성에 소홀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나는 뭐지 도대체?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충실해야 되는 정체성이 뭐지? 아빠 노릇 제대로 하자니 직장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아빠 노릇 제대로 하자니 목사 노릇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목사 노릇 하자니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할 것 같고,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체성의 혼란이죠. 그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고민이죠. 그럼 두 번째, 청년들이 갖고 있는 고민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거는 사명, 소위 말하는 비전에 대한 고민이죠. 그죠? 사명과 비전에 대한 고민. 나는 뭘 하고, 청년들이 고민 엄청 많은데 이 고민들을 보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다 여러분의 비전 고민 노력이 있어요. 사명, 비전. 근데 그런 게 있죠. 비전이라는 건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직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죠? 직업. 비전이라는 거는 어떤 내가 살고 싶은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자주번 얘기하는데 일을 꿈꾸지 말고 삶을 꿈꿔라. 삶을 꿈꿔야 된다. 보통 우리는 비전이나 사명 얘기하면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무슨 일로 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대체로 우리가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어릴 때 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너 커서 뭐가 되냐? 그럼 대체로 직업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다 얘기해요. 자기는 뭐 경찰관 되겠다. 자기는 뭐 이렇게 뭐 맥도날드 직원이 되겠다.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를 시켜 먹을 줄 알아. 맥도날드 직원이 되면 일단 맥도날드 직원이 되겠다. 미국에서 제가 어린애들한테 너 커서 뭐가 되냐 이런 거 물어보고 미국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그 블락버스터라고 이렇게 비디오, DVD를 렌탈해주는 큰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저희 거기 일하고 싶대요. 그래서 보고 싶은 영화를 실컷 보고 싶대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이제 그렇게 다. 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뭐 판사가 되고 싶어요. 다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판사, 어떤 교사, 어떤 의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어떤 판사가 될 거야. 우병우를 구속시키는 판사. 물론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 그리고 어떤 교사가 될 것이냐. 세월호에서 혼자 도망 안 나오고 애들을 살리든지 애들하고 같이 하여간 그렇게 순직한 교사가 될. 뭔가 이렇게 어떤 삶에 대한 고민이 없이 어떤 일에 대한 고민만 하게 하는 세상은 나쁜 세상이에요. 잘못된 가치를 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라는 고민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그런 고민은 같이.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보험 영업을 했어요. 보험 영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보험 영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나 이렇게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험을 좀 이렇게 싸게라도 이렇게 의료비나 이렇게 실비나 그래도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보험 상품을
좀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냈어요. 아주 전도사님 목사님들 무슨 돈이 있으니까 한 달에 조그만 돈으로 가입해가지고 좀 이렇게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 친구는 그걸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친구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마음이 커져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은 다 주무실 때를 찾잖아요. 집이 없잖아요. 집 팔고 나간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 목회 30년 하시고 일찍 은퇴하셔서 50대 후반에 선교지 나가셔서 18년 이제 나가 계시는데 70 넘어가지고 한국에 오셔도 갈 곳이 없어요. 자식들이 있으니까 저희들 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근데 저희 누나네도 한국 떠난 지가 지금 거의 뭐 18년 이렇게 되니까 뭐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뭐 한국 들어가도 갈 곳이 없어요. 저희 매형이 지금 대장암 말기 진단받아가지고 이제 나이가 50 초반인데 대장암 말기여가지고 간에까지 막 정리돼서 한국에 수술하러 왔는데 뭐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가 서울에 선교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랑 게스트하우스가 돼요.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1년에 한 300여 분 다녀왔어요. 저희가 무료로 해요. 근데 그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가실 곳이 없으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걸 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하는 사람들을 다 전국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인터넷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미리 다 예약하라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죠. 호텔 예약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최근에 미션 인프라 넷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웹사이트에 선교가 네트워크를 다 올려놨어요. 근데 이 친구 보험 영업하는 친구인데 그거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 일이 보이는 거야. 그거 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는데 거의 오시는 이유의 7, 80%가 병원 때문에 병원. 검진이나 치료나 이런 거. 그러니까 오시면은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오래 되면 의료보험 이런 거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의료보험 없이 또는 좀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해주는 병원을 찾는 거야. 일단 이 친구가 또 우리가 같이 주변을 다 뒤져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최소한 무료로나 보험 없이나 저렴하게 치료해주는 각각세계 안과, 치과, 뭐 이비인후과, 내과 병원을 다 찾아가지고 그 선교단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같이 링크를 다 해줬어요. 링크를 다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은 자동차가 필요하니까 고물 자동차라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폐차하기 전에 기증하실 분들. 이런 분들 해가지고 또 차 빌려드리고 하나 하니까 둘셋 계속 일이 보여요. 근데 이 친구는 보험 영업도 잘 해가지고 계속 승진하고 여기저기 스카우트체이 들어오고 이제 뭐 이 친구 이제 지점장 해라 이런 거 그리고 뭐 보험회사 같이 해가지고 바깥에서 사무실 차려줄 테니까 해라라고 제의가 들어오는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형님 저는 아무래도 영업직이 계속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니까 자기가 선교사님들 섬기고 도우려면 시간이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가 사무실에 딱 박히면 안 돼요. 자기는 계속 바글바글 돌아다녀야 되고 시간이 여유가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결정되면 그 다음 거가 직업을 결정되게 돼요. 근데 삶의 본질적인 것을 고민 안 하면 비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을 결정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 그런 내가 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어떤 삶을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나는 누구와 살 것인가. 그죠? 나는 누구와 살 것인가. 나는 누구. 그죠? 이게 남편도 되고 부인도 되고 친구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이게 평생 동지도 되고 그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소위 말하면 관계성에 대한 얘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정체성과 목적이 분명한 삶과 그 목적의식과 뜻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성. 근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정체성이라는 게 제일 본질적인 문제인데 이 정체성을 파악하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꾸. 나는 누구인지 도무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 나는 어떤 사명과 비전의 문제도 어렵고 나는 누구와 살아야 이게 다 알겠는데 이게 다 하나의 큰 질문을 남겨요. 왜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걸 그럼 어떻게 찾아야 되냐 그런 문제에 딱 분석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이제. 정체성 중요하고 비전 중요하고 그래 일보다 삶이 더 중요하고
여기까지 다 들으니까 이해가 됐어요. 이해됐죠, 여러분? 근데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그럼 어떻게 찾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하는 거에 있어서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사명이나 비전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무슨 목적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 표현만 다르지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찾을 때 고려하는 세 가지 정도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예요. 더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뜻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필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나의 순종. 인간의 순종이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떤 그 일에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인간의 어떤 결단과 순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시대적 상황입니다. 시대적 상황. 근데 보통 우리 한국 교회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엄청 강해요.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 위한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기로 하고 그런 건 다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새벽기도 작정하기도 하고 금연철학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방언을 했었던 예언을 했었던 뭔지 알고 싶고 듣고 싶고 그 알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몸부림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집회에 보면 결단과 헌신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결단과 헌신. 나는 진짜 진지하게 결단한 사람 나오라고 그랬는데 다 나오고 그러면 진짜 오늘 저녁에 말씀 듣고 진짜 결단과 이 말씀대로 영원 하나님이 힘들어도 진짜 내 삶 내가 이렇게 진짜 드리겠습니다. 제 삶에 제 자신을 각을 뜨듯이 쪼개서 진짜 하나님께 이 시대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만 나오라고 그래도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고 나오는 게 있고 다 나와요. 그리고 결단, 헌신, 순종 이런 데도 열심히 특심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한 가지 약한 게 뭐냐면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고민들이 구체화되는 현장이 어디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요리를 잘한다고 해도 여기 부산에 오는 청년 제가 알거든요. 저기 하나 리조트에 그게 어디 주방장 하는 주방에서 그 칼질하는 친구 있는데 근데 그 친구 저하고 이제 중국도 갔다 오고 땅끝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근데 이제 중국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 제주도에 제가 땅끝교회 청년들 수련회를 3박 4일 할 때 제가 3일 지내 사람 잡으니까 청년들 그 몇십 명 되는 청년들 밥을 이 친구가 그 3박 4일을 다 해내더라고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주방 보조 한 2명 데리고 이 친구가 딱 주방에 들어가서 칼 잡으니까 그냥 한 6, 70명 먹을 밥을 몇 끼니마다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툭툭툭 다 해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중국을 가서 중국, 러시아를 잡으러 5박 6일 동안 땅끝교회 청년들이 돌았는데 그 역사 유적지 쭉 돌아보고 기독교 역사 유적지 돌아보고 이제 유적 탐방하고 우리 또 민족운동 그리고 독립운동, 기독교 신앙운동 이런 유적지를 탐방하는 과정에서 역계동 사역을 1년에 여러 차례 있는데 이제 5월달에 땅끝교회 청년들이 또 6월 말에도 또 가져오래요. 하는데 5월 초에도 천안하고 서울에 있는 청년들하고 또 6월 초에도 또 서울에 있는 청년들하고 그리고 전반기에 3팀 가는데 근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시대적인 상황. 여러분의 정체성도 시대적 상황하고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오늘도 제가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면서 기차 안에서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짤막하게 부산에 도착하면서 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게 이게 뭘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여기서 정계도 시끌시끌, 교계도 시끌시끌, 학계도 시끌시끌, 시끄러운 세상인데 자기 생각과 견해보다는 사실과 진리에 기초한 선명한 기준에다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중요한 시대다.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은 공부와 사색이 필요한데 우리 삶은 너무 분주하구나. 밤은 깊고 파도는 거치고 해안선은 복잡한데 등대는 보이지 않고 한 사람의 시민이자 크리스찬으로 내가 지켜야 할 등대는 어디인가? 그 사람마다 다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어디서 찾나요? 그 자리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 여러분 아무리 뭐 철학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도요. 어디 죽을 거냐고요. 어디서. 자, 그런 얘기 찾아온다.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잘 살아야 된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살아야 돼요. 일면 맞는데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잘 살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죽어야 돼요. 그죠? 이게 성경적이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제대로 못 박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잘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기보다는 잘 죽으려고 해야 돼요. 잘 죽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유한 거세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편 써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때를 쫓지 않고 주님의 것을 내고 오만한 자에서 좀 인내 여자. 그러다가 오직 의인은 다르다. 그죠? 그렇게 해야죠. 오직 의인은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원어의 원래 뜻은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한테 초이스가 없어. 나무가 자기가 심겨주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아니, 심는 사람이 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태어나고 이런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맞아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런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서 청년 목회 지금까지 서울에서만 15년째 한국 돌아와서 2003년도에 15년째 하고 있고 청년 목회만 그래도 20년 넘게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저한테. 뭐냐면 목사님, 저 인생 어설프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고 공부 열심히 했고 소위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 나왔고 대기업에 취업되어 있었고 그런데도 자기가 왜 그들 때려치고 나왔냐. 그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교회도 대기업 다니는 삼성, LG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다 있어요. 근데 이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거의 99% 공통점이 뭐냐면 때려칠 날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내가 이놈의 직장을 때려칠 거야. 사는 게 아니래요. 한숨만 계속 쉬어요. 연봉 잘 맞죠. 연말에 인센티브 몇 천만 원씩 받죠. 그런데 때려치고 싶은 거야. 왜? 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한 해에 받는 인센티브만 다른 친구들이 받는 연봉에 2배를 받기도 하고 3배를 받기도 하지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려칠 순간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가치가 그게 아닙니다. 가치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 많이 만나보지만 청년들 다 이런 고민이에요. 구체화되지 않는 자기의 삶. 제가 그때 그 식당하는 그 주방장 하는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 이렇게 이왕 한번 태어나서 사나이가 칼을 잘하는데 이왕이면 칼질을 부산에서 하지 말고 저 넓은 중원 대륙에 가세요. 요즘에 중국의 한국 음식이 엄청 지금은 분위기가 사드 때문에 좀 썰렁한데 하지만 사드는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국의 분위기 좋았어요. 한국 식당들 가는 데마다 다 줄 서서 사람들이 밥 먹고요. 중국 사람들 줄을 서서 먹습니다. 한국 식당. 백종원 씨가 중국의 식당에 몇 개인데요.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나와요. 근데 중국에 가보세요. 상해에 가도 백종원 씨 이거보다 더 큰 프랭카드가 그냥 붙어가지고 그냥 어마어마한 식당들 나와요. 백종원 씨 식당. 근데 이왕이면 칼을 한번 들었으면 사나이가 부산 땅에서만 하지 말고 저 넓은 중원 대륙에다가. 근데 중국이냐 한국이냐 부산이냐 서울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찾는 사람이냐면 자기가 심겨져서 죽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옮겨 심은 나무, 우리 정체성을 옮겨 심은 나무 시편 1편에서 또는 성경은 우리는 하나의 미랄이다. 이 미랄이 심겨져서 죽으면 마흔 열매를 맺는다. 죽으면. 우리는 죽을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 죽을 자리를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신 걸 찾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마음에 다진다고 결단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시대를 잘 봐요.
이 시대가 노리는 것 같다. 제가 비전과 지도 탐색이라는 한동대에서 제가 흑자 리더십을 한 8년 강의하고는 최근에는 이제 비전과 진로 탐색이라는 수업에서 강의를 제가 매주는 못하고 몇 차례만 하는데 이 비전과 진로 탐색 수업할 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히 이제 신입생들이 제 수업을 저 비전과 진로 탐색을 들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너네는 한동대는 이제 학부제니까 들어올 때 학부를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학부 들어와서 학부나 전공을 결정하는데 1학년 때 이제 결정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너네는 전공이나 학부를 결정할 때 반드시 통일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결정해야 돼요. 통일. 왜냐하면 통일이 되면 지금 너네가 생각하는 좋아 보이는 그 전공이 전혀 쓸모없는 전공이 될 수도 있고 인기 없는 전공이 될 수도 있고 통일이 되면 전혀 별로 관심 못 받던 어떤 기업이나 어떤 회사가 어떤 직종이 확 뜰 수도 있고 굉장히 상황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남쪽보다 북쪽에 훨씬 기회가 많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통일되면 남쪽보다 북쪽에 훨씬 기회가 많아요. 왜? 북쪽은 모든 걸 다 다시 세워야 돼요. 집부터 일단 다 다시 줘야 돼요. 왜? 사람들이 사는 집부터. 북한의 집 보셨어요? 저는 북한 집을 많이 보는데 북한의 집 그게 사람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살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뭐 동네에도 슈퍼마켓 구멍가게 하나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뭐 평양 시내에 막 에스컬레이터 있고 지하철 다니고 막 백화점 쇼핑몰 이런 거 보이는 거는 그럼 평양 시내 방금 차로 한 20분 30분 거리 내 보기만 들고 그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길거리에 애들이 막 구걸하고 돌아다니고 다 벗고 돌아다니고 근데 맞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볼 때 통일은 진짜 갑자기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생각하고 그래요. 지금은 거의 북한이 최후의 반항을 하는 거예요. 최후의 반항을. 할 수 있는 최후의 반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박 전 대통령께서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개성공단을 닫은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속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그리고 그런 북한과의 합의를 어쨌든 일방적으로 깨면 진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거기에도 또 하나님의 섭리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거 한 게 옳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사람 많아요. 한국에도 어려운 사람 많고요. 북한에도 어려운 사람 많아요. 거기 일하는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25,000명이었다. 한 사람당 식구가 내시면 몇 명이에요? 한 사람당 식구가 그 사람 내 식구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먹고 살던 밥줄을 다 끌어버린 거예요. 하나쯤에. 거기서 개성공단에서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분들 알아요. 얼마나 참 눈물 나는 얘기가 많은 줄 아세요? 간식으로 초코파이 주잖아요. 초코파이로 간식을 줘야 할 수 있게 간식 나눠줘요. 오후에. 단 한 번도 그 회사 쓰레기통에서 초코파이 봉지가 발견된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단 하나도. 무슨 얘기예요? 다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다 집에 가져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기독교 크리스찬 신원 MNSL 같은 데도 그 공장했으니까 기독교 기업이니까 밥을 주겠다 그래도요. 못 주게 해요, 북한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의 뭐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주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충격을 해도 도시락을 싸우니까 밥이 막 그걸 꽁꽁 얼지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씩 딜을 한 거야, 신문에서.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밥은 안 줄 테니까, 그러면은 국이라도 주자. 국물이라도. 저 써나란 밥을 겨울에 그냥 먹는데, 국이라도 주자. 그래가지고 타협을 해가지고 국물을 주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거기다가 소고기 묵국 같은 거 끓여가지고, 이 사람들 고기 구경하기에는, 고기 1년에 한 번, 1년이 뭡니까? 고기 구경 못한 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소고기 묵국 같은 거 끓여서 고기를 잔뜩 넣어가지고 그걸 큰 솥에 끓여가지고 그 이제 사람들 밥 먹는 식탁마다 이제 국을 다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을 다 비우고요. 도시락에다가 고기만 건져서 가져가요. 고기만 건져서 도시락에 다 담아주세요. 그런 걸 다 하루아침에 다 담아 그게는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한이 지금 콩에 우리들에 계속 몰리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무슨 일이라도 나을 거예요. 빠른 시간.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고. 저는 학교를 하고 있어요. 학교. 대한학교, 서울에서 업계동문학교라는 대한학교를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는 되게 좀 독특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저희가 룰이 한 학교에 학생이 15명을 못 넘게 되어 있어요. 학생이 15명을 넘으면 학교를 분리를 하게 되죠. 분리.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격적 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집중을 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풀타임 선생님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저희 서울의 아이들이 8명인데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거의 12명이에요. 풀타임, 그 다음에 파트타임, 발런티어 선생님까지 해서 12명, 15명 가까운 교사들이 지금 창원에도 저희 학교가 있는데 거기도 학생 8명 정도 9명 되는데 거기도 붙어있는 선생님이 한 15명 붙어있어요. 제주도에도 저희 학교가 있는데 제주의 학교에도 학생들 7명인가 되는데 그 7명 학생들을 선생님들은 그 10명 넘는 선생님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풀타임 선생님 한 분씩 계시고 파트로 오셔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한 2분 계시고 그 외에는 발런티어가 좀 5명, 6명 계시고 목사님들도 다 참여하시고 부모님들도 참여하시고 해서 저희가 가정과 학교와 교회가 함께 아이들을 양육하는 시스템이 저희 학교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학교를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학교를 키워가지고 돈을 벌려고 했으면 아마 벌써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학교를 굳이 이런 시스템을 하냐 하면 첫 번째는 인격적 교육. 아이들 한 명도 저희가 놓치거나 저희가 봐주지 못해서 떨어지는 뒤처지는 아이들 없게 하려고. 저희는 아이들이 진도가 다 다릅니다. 저희는 무학년제 세대통합교육을 해요. 학년이 없어요. 저희는. 아이들을 학년과 나이로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 수준을 따라 가르쳐요. 중3이어도요. 영어를 가르쳐보면 중1 수준의 애가 있어요. 그런 애한테 중3을 계속 가르치고 합니다. 그런 애는 중1 영어를 공부해야죠. 저희는 아이들이 과목마다 개인마다 진도가 달라요. 근데 그게 왜 하냐? 저희가 강의를 안 하니까 강의하고요. 똑같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똑같이 강의를 하면 아이들이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편차가 생기잖아요. 근데 저희는 강의를 안 하고 자기 주도 학습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미국 교재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애도 기초부터 계속 그 책을 공부하면 자기 주도 학습으로 한 1년이 지나면 영어를 그냥 자기가 읽고 문제를 풀고 해석하고 공부하고 있어요. 1년 지나면. 지금 저희 아이들 1년 지났는데 하고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단어는 사전 찾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이제는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영어도 스스로 공부하고 사이언스 그리고 소셜 스터디 이런 세계사, 세계지리 이런 거 다 스스로 공부하고 수학 스스로 공부하고 저희가 인문학 수업을 해요. 한자 인문학, 시, 그 다음에 문학, 그 다음에 이제 역사, 한국사 이런 것들은 따로 가르쳐요. 이제 한국사나 문학 이런 시 수업 같은 건 제가 하는데 그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음악 따로 가르치고 체육 전담생이 계시고 그 아이들이 되게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를 왜 최소 단위로 하냐 하면 한 명 한 명 개별화된 교육을 하고 각 개인의 수준에 따른 교육을 다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이유는 사실은 통일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나라가 다시 재건되고 세워지는데 제일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건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그 교육을 하려면 북한에 예를 들어서 통일이 됐다. 북한에 가가지고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또 지금 우리 생각에 땅 사고 거기다가 막 건물 짓고 막 학생 모집하고 교사들 모집해가지고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오면서 합니다. 돈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저희 학교 시스템을 하면요. 선생님 2사람만 한 동네에 딱 들어가면 학교 시작될 수 있어요. 학교 시작될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저희 학교가 3년 정도 되면서부터는 저희가 몇몇 북한 선교 관계된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통일 후 북한에 들어가서 저희 같은 시스템으로 학교를 할 교사, 선교사를 모집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계속적으로 2박 3일씩, 3박 4일씩 워크숍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북한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북한에서 뭘 주의해야 되는지, 북한에서 가르칠 때는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언어는 쓰면 안 되고, 또 이런 커리큘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가르쳐서 통일이 딱 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만 열리면 선생님들을 미리 준비시켜서 각 지역으로 보내서 그 지역에서 바로 기독교 학교가 시작되어서 북한 어린아이들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잘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무슨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리고 그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내가 누구하고 직결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우리는 분단이라는 지구상의 최후에 남아있는 공식적인 분단 국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비명 행사하시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통일된 한반도에 살게 될 거예요. 그죠? 적어도 뭐 지금까지 우리가 5년, 10년 통일 5년 뒤에 10년 뒤에 된다고 한 지도 한 30년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은 30년 전에 10년 얘기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10년 그러면 진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옛날보다는 한 70, 80%는 높아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통일된 한반도 시대에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삶이 조정되어야 돼요. 준비되어져야 되고. 준비되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조중적경적 역사 탐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가 대강 그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비슷하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대련이라는 데가 있어요. 대련. 여기가 소위 말하는 이제 단동, 북한 쪽은 신의주, 여기 신양, 여기가 영빌, 여기가 백두산, 여기가 도문, 여기가 중국과 러시아가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방천. 연길에서 고속열차 타고 4시간 가면 하얼빈 안중근 의사가, 그리고 여기 가운데 가면 지방, 고구려 예수도, 국내성, 광개토대왕 비석이 있는 지방. 백두산 밑에, 여기 가면 백두산 밑에 동네 장백이라는 거예요. 장백. 그래서 저희가 대련에서 출발해서 하얼빈까지 가는데 여행 거리가 3,000km예요. 3,000km를 6박 7일 동안 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비행기 타고 대련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대련에서 단동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신양을 빼요. 신양까지 들렸다가 가면 약 한 3,600km예요. 이번에 신양은 빼고, 사실 이거 하려면 7박 8일 정도 하면 신양까지 갈 수 있어요. 신양에는 우리나라 말 성경, 우리나라 말 신약 성경, 완역한 장로스 선교사 유적지가 신양에 나와 있어요. 신양에 가면 장로스 선교사가 성경문에 했던 집이나 이런 게 다 그대로 담아있습니다. 근데 신양은 우리가 이번에 빼고, 대련은 여기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곳이죠. 안중근 의사만 순국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단재 신채호선도 여기서 순국했고, 그리고 신은 우관학교에서요, 우단 이회영 선생도 대련에서 순국하셨고, 대련에 가면 그런 유적지가 다 있어요. 대련에 가서 안중근, 단재 신채호 선생, 우단 이회영 이런 사람들 유적지를 다 보고, 저희가 그 다음에 이동해서 단동으로 가는 거예요. 단동으로 가면 단동하고 신을 여기 압록강 끝이에요. 백두산에서부터 물이 천지에서부터 나와서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 그리고 북쪽으로 흐르는 강은 소나강, 이 강이 있어요. 근데 압록강 끝에서 두만강까지 나뉘어져요. 이제 이번에는 코스를 보통 여기 5박 6일 했는데 저희가 여기로 확장해서 6박 7일이에요. 6박 7일 가는데 여기 가면 이제 압록강 단교가 있어요. 6.25때 폭격만해서 끊어진 다리가 그대로 있고, 여기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많이 보시는 거예요. 김일성 배지 달고 왔다 갔다 하는 북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여기서 차 타고 가면 이성계가 조선 세울 때 위화도 회구나 위화도가 여기 있어요. 위화도를 거쳐서 그리고 저희가 지방으로 가서 고구려 광개토대왕, 윤계타고 나는 광개토대왕 비석과 고구려 유적지와 중국의 동북공정,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 현장을 다 보는 거예요. 장군총, 여러분 교과서에서 사진으로 보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동해서 인강, 장백, 장백은 육안으로 북한을 가장 가까이서 보시는 거죠.
북한 어린애들 표정까지 다 보여요. 북한 군인들 얼굴 표정, 나와서 물가에 빨래하는 아줌마들 이야기 소리까지 다 들어요. 애들 장난치고 떠드는 이야기 소리. 골목에 뛰어다니는 애들까지도 다 보일 정도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게 좀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외국인들이 못 들어가고 있어요. 위험해서. 이번에는 가야죠. 가고, 그리고 백두산 올라갔다가, 천지 올라갔다가, 그리고 연길로 가고, 연길에서 신윤동주의 고향의 명동 옆에 명동마을, 윤동주 집에도 가보고, 윤동주를 길러낸 김양현 선생 집에도, 그 묘지에도 가보고, 일송정에 올라가서, 일송정 천하무 밑에도 성부장에 올라가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제 안중근에서 사격 연습하는 선발에 가는 것도 가보고, 도문이라는 북한을 조망할 수 있고, 북한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어요. 북한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중간까지 딱 갈 수 있어요. 그 다리 중간에가 빨간 줄이 딱 그려져 있는데, 그 선 넘은 북한이고, 여기 중국이에요. 그 선에 또 거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속열차를 타고 하얼빈으로 가서, 이토지로 도미를 안중근에서 쏴죽였던 하얼빈 기차역에도 가보고,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 유관순보다 사실은 더 활발하게 독립운동을 했던 여자분 중에 남자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에 전지현이 남자연 역할을 거예요. 근데 그 남자연이라는 사람이 하얼빈하고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다 하얼빈에서 잡혀서 하얼빈에서 수고를 하셨어요. 그 무덤도 하얼빈에 있고. 이제 하얼빈에 가서 그런 데도 다 돌아보는 거예요.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나. 그리고 중국은 지금 통일 시대를 앞두고 뭘 하고 있냐. 중국이요, 고속열차를, 북경, 상해에서 고속열차를, 왜 고속열차를 다 뚫었을까? 생각해보세요. 중국이 여기 뭐 나올 게 있다고. 동북지역은 중국에서 아주 변방 소외된 지역이에요. 중국 정부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하나 없어요. 삼성, 여기 없죠. 삼성 다이 쪽에 가 있죠. 삼성 사암 쪽에 다 있죠. 우리나라 기업도 여기는 안 들어가요. 왜? 여기는 소외 외진되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도 싣고 나오면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중국 땅이 너무 가지고. 아무도 안 들어가요. 우리나라 기업도 안 들어가는 이 땅에 중국이 고속열차를 다 뚫었어요. 신양, 광동, 여기 다 뚫었어요. 하얼빈, 연길, 고속열차를 쭉쭉 훔쳐 러시아 건너가는 데까지. 앞으로 통일이 되면 여기 세 나라가 만나는 러시아, 조선, 중국이 만나는 요 지역이 엄청나게 합병세가 될 거예요. 엄청나게 합병세가.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기차가 매일 들어가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푼춘에서 여기 소위 말하는 낮은 선봉으로 시외버스, 노선버스가 매일 다녀요. 시외버스 타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 왔다 갔다 해요.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만 못 가요. 우리만. 한국 역공간에 나라만 못 가요.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우리 조선족들도 왔다 갔다 다 와요. 여기 가면 지금 우리 180만 조선족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180만 조선족 디아스포라. 우리는 조선족 그러면 한국에서 조선족 그러면 다 식당에서 무슨 아르바이트, 알바하고 식당에서 좀 식당 계시거나 서빙을 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하는데 180만 조선족은 앞으로 제가 볼 때 통일시대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들 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조선족 청년들 집회도 자주 합니다. 1년에 몇 번 가서 합니다. 하는데 중국 조선족 청년들 제가 집회하면요. 이 조선족 청년들은 집회 끝나고 나면 마지막 날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해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거의 뭐 몇 시간, 이 사람들 예배 시간에 그걸 안 받는 사람들이니까 중국 사람들은 예배를 4시간, 5시간 보통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구애가 안 받는 사람들이고 하루 종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1시간 지나면 좀 시켜보는 사람들이지 이 중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아직도 중국 가정교회, 지하교회 가면 예배가 얼마나 뜨겁고 시간에 구애받질 않아요. 방금 예배 드려서 5시간. 나도 설교 한 2시간 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옷이 다 땀에 젖어가지고 진이 다 빠졌는데 잠깐 쉬었다가 또 하자고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또 예배 드리자고 그래요.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예배 드려요. 그러면 괜찮대요. 자기들은 너무 예배드리기 기쁘고 너무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래도 근데 앞으로 이 통일되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조선족 디아스포라들이 중국과 한국의 유일한 완충지 그리고 브릿지 메이킹 역할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조선족들이 옛날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조선족 지금 있는 사람들은 조선족 한 2세대 3세대 정도 되는데
조선족 2세대, 3세대 정도 1800년대 후반 정도에 중국으로 이주해 가거든요. 조선족들이. 평안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의 심양으로, 한경도 지역 사람들은 영길로, 이상하게 경상도 사람들이 하얼빈 쪽으로 많이 왔어요. 하얼빈에 가면 경상도 사람들이 직선촌을 많아요. 여기는 경상도 사투리를 써요. 조선족분들이. 하얼빈 쪽 사람들. 경상도 사투리를 많이 써요. 여기는 틀림없이 한경도, 여기는 틀림없이 평안도 사투리.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근데 이 조선족 분들을 우리가 조선족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2세대, 3세대 분들이 한국 와가지고 식당에서 10년, 15년을 접시 닦고 온갖 천대를 받고 구박을 받으면서도 돈 모아가지고 중국 가서 어쨌든 그 돈으로 기반을 잡아서 자식들을 잘 키우려는 이분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조선족 아이들 중에 대학 못 나온 아이들 별로 없어요. 지금 조선족 청년들 중에는 똑똑한 아이들 많아요. 저희 교회도 서울대 법대 박사과정 유학원에, 서울대 법대 석사과정 유학원에 조선족에도 똑똑한 애들 많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가 지금도 조선족 그러면 되게 낮게 보는 이런 시각이나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 시대를 잘 못 봅니다. 중국 조선족분들이 그런 거죠. 옛날에 조선족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조선족분들하고 만나기 시작할 때 한국분들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분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한국 사람들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는 한국 놈들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와가지고 개판치니까 제가 하도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 가서 제가 상해도 가고 중국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상해도 갔는데 상해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해는 꼭 한번 가볼 만한 곳인데 상해 가면요 그 와이탄이라는 이 신시가지 지역이고 부시가지 상해가 강을 중심으로 이쪽이 신시가지고 이쪽이 부시가지예요. 근데 또 부시가지를 가면 우리나라 어디 갔냐면 명동 같은 명동. 근데 명동보다 훨씬 더 세련되도 규모가 더 큰 명동. 그 명동에서 가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있고 양쪽으로 샵이 쫙 있잖아요. 뭐 화장품 가게들도 식당이 쭉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기 서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근데 중국 가면 여기 가면 부시가지가 물결이 옛날 막 120년, 200년, 300년 된 건물들이 있고 그 사이로 길이 쭉 있는데 보도블록 쫙 벽돌 돌로 깔아져 있고요. 가로수 잘 심어져 있고요. 밤 되면 조명도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길은 명동길이 한 4배, 5배 넓어요. 걸어다니는 길이, 차 다니는 길이 아니고.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가면 다 있어요. 포레버 21도 있고요. 뭐 이니스트리도 있고요. 화장품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었어요.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 친구들 같이 다니죠. 물었어요. 이렇게 좋은데 내 오늘 명동보다 더 좋구만. 제가 4년 전에 상해 갔을 때 물었어요. 명동보다 더 좋은데 왜 한국에 왜 오냐고 그랬지. 그때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게 제가 중국을 20년 다녔거든요. 제가 1994년부터 중국 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녔어요. 근데 제가 중국을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이 몇 년 전에 이 한마디가 저한테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한국에 왜 오냐. 내가 보기엔 중국이 훨씬 더 잘 돼 있구만. 가게 다 있고 시설 좋고 환경 좋고 길거리 놀러가고 길도 넓고 먹을 것도 많고 왜 오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물건값이 싸서 소위 말해서 이 유커들이, 여우커들이 한국에 쇼핑하러 오는 거잖아요. 한국이 훨씬 싸거든, 물가가. 근데 제가 중국에 20년 전에 중국 선교 초창기 다닐 때는 안 그랬어요. 한국 돈 조금만 가져가면 중국 가서 엄청 쓸 게 많았어요. 호텔 5성급 호텔 하루 저녁에 2만원, 2만 5천 원 주고 잤어요. 5성급 호텔. 막 수영장 있고 엄청난 아침에 조식 뷔페가 있고 샹들리에 달려있고 규모 엄청 큰 5성 호텔에 2만원, 2만 5천 원 주고 잤어요. 북경에서도. 지금은요, 연길에 가가지고, 연길 같은 지방 변두리, 지방 도시 아닙니까? 연길 조그만 도시예요. 조선족들이 많은 거예요. 연길같이 조그만 도시에 가서 삼성 호텔에 살라고 중국 돈으로 200원, 250원 줘야 돼요. 최소. 그러면 한 5만원 정도 되죠. 5만원. 관광 호텔 같은 데 자려고 해도 5, 6만원 줘야 돼요. 5성 호텔 가서 자려면 한국보다 더 줘야 돼요. 중국도 옛날 중국이 아니에요, 이제. 옛날 중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단지 너무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중에 여러분 꼭 봐야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명견만리입니다. 명견만리.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꼭 보세요.
그리고 명견만리의 중국 편이 몇 편 나와요. 중국하고 북한. 꼭 보세요. 이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중국하고 북한에 대한 그거만 한 6편 정도 봐도요. 여러분 지금 북한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1세기 동안에 일어난 변화가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부터 2010년, 10년 사이에 다 일어났다고 했어요. 압축돼가지고. 그만큼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다. 근데 2000년도에서 2010년에 일어난 10년의 변화가 지금 2010년 지나고부터는 1년에 다 일어나고 있어요. 1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 2010년에는 2011년 되니까 1년 만에 그게 다 일어나요. 지금은요, 매일 바뀌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직업이 생기고 있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제가 한 20몇 년 전에 대학생 시절이었던 20몇 년 전 대학 시절이나 제가 어떤 직업이나 직장을 고민했던 시절에는 존재하지 않던 직업이 엄청 많아요. 20몇 년 전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한 5년 전에도 없던 직업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무슨 사, 무슨 문예사, 무슨 요양보호사, 무슨 사 이런 사자가 이렇게 많아요. 옛날에는 변호사, 의사, 목사 이런 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사자가 엄청 많아요. 사자 지금 무슨 사, 자격증도 엄청 많아요. 무슨 미술치료, 음악치료, 독서치료, 자격증도, 직업도 너무 많아졌어요. 2011년 기준으로 여러분,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 저희 아들이 2011년도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근데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약 70%가 앞으로 지금 현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교장이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곳곳에 부모교육, 교사교육 이런 거 많이 부탁받아서 가는데 그래서 교육에 대한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요. 책을 가지고 좀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대한 추세나 흐름이나 미래지향적인 어떤 책들을 보면요. 거의 통계가 다 똑같아요. 2011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2005년생들이죠.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은 이 아이들의 거의 70%가, 65에서 70%가 지금 현재 세상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어때요? 지금도 열심히 애들 막 영어 학원 보내고, 영어 유치원 못 보내서 막 속 터져하고, 애들 막 영어 학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시대를 잘 못 읽잖아요. 그리고 시대를 잘 못하고 나잖아요. 근데 그건 시대를 잘 못하고 났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시대를 잘 못 읽은 거예요. 시대를 잘 못 읽으면. 시대를 잘 못 읽으면 우리가 먹는 수 하나가 굉장히 악수를 둘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걸 도와주는 게 명견만리예요. 명견만리라는 프로그램을 그래서 만들어지고 한번 꼭 보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핸드폰이나 이런 데 저장해서 들고 다니면서 다 파일 집어넣어가지고 수시로 듣고 보고 중국의 튜링하우, 중국의 90년대생들, 지금 20대들, 중국의 90년대생 20대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고 보세요. 무서운 애들이에요. 중국이 전 세계에서 패권 정치를 할 수 있는 제일 유력한 나라예요. 패권 또는 패도. 리더십에는, 지도력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력이 있고 힘에는, 영향력은 힘인데 힘에는 매력이 있고 무력이 있다. 매력은 끌어당기는 힘이고 무력은 밀어붙이는 힘이에요. 매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을 지도자라고 하고 무력을 움직이는 사람을 지배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의 지도력이 미치는 어떤 영향력이나 힘들,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낙서가 엄청나요. 좀 지워야겠네, 낙서를. 그런데 지도력에도 두 종류의 지도력이 있는데, 매력과 무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똑같은데, 매력을 다른 말로 하면 맹자의 개념에 의하면 맹자의 말에 의하면 왕도 정치라고 했어요. 왕도 정치. 왕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이죠.
무력은 말 그대로 뭘로 바뀌냐면 패도 정치예요. 패도 정치. 자기 내키는 대로 시대에 말 그대로 패를 말하는 거죠. 왕.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죽이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백성들이 피를 빨아서라도 자기 군부를 하여 어마어마하게 지어대야 되고 그다음 패도 정치죠. 맹자가 계속 강조하는 왕도를 하면 나라는 저절로 불안해지게 되니까 그 왕의 지도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이 중국은 사실 왕도 이런 맹자 이런 논리가 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국제 정세상으로 볼 때는 패도 정치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이 중국 사람들의 특성이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항상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여러분 중국 사람들 우리가 떼놈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힘이 없을 때는 어떤 수모와 무시를 가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숙이고 밟히고 그런 사람. 인고의 세계를 보여요. 중국 사람들의 그런 기질과 성향을 제일 잘 보여줬던 중국 영화 중에 하나가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 붉은 옥수수밭.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영화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견디는가. 그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꽤 유명한 사람이 만드는데 갑자기 생각나요. 굉장히 유명한 중국 감독이 만들고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오래됐고 아직 지금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경우인데 제가 대학생 때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딱 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갚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수십 년, 수백 년을 숙이고 있던 걸 다 갚아주는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리고 모든 것을 중국식으로 하는 사람들. 제가 중국을 20년 넘게 22년 다녔어요. 제가 22년 다니는데 제가 중국 초창기 다닐 때 중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옛날에는 성경책도 못 들고 다녔어요. 외국인도. 그리고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거 절대 못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호텔방은 거의 다 도청장지대에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호텔 방 안에서는 성교나 무슨 이런 사역 얘기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중국 다니는데 그때는 엄청 숨어 다니고 눈치 보고 다니고 교회들도 그때는 거의 가정교회 지하교회였기 때문에 걸렸다 그러면 다 감옥 가니까 엄청 조심스럽게 숨어 다녔어요. 밤에만 움직이고 이거 택시 타고 가가지고 오만대 내려가지고 걸어서 가고 거기서 내리면 거기 우리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까 그렇게 돌아다니고 숨어 다니고 근데 그런 중국에 있을 때 영어로 한마디 중국에서는 우리가 뭘 공안이나 영무 같은 이나 누구한테 가서 따져도 이 사람 한마디 얘기하면 끝이었어요. 이거 뭐냐면 This is China. 이게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가서 따져도 여긴 중국이야. 그런 말로 다 대꾸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설명, 긴 설명 안 해요. 외국인들이 와서 뭐 막 따지면 This is China. 여기 중국이니까 설치고 까고 따지지 마. 여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데야. 그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저는 그거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무슨 뭐 우리가 사명, 비전, 세계선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명, 비전, 세계선교 무슨 뭐 열정 다 꿈은 좋은데요. 우리가 우리 머리 위에 우리 발 아래에 얼마나 무서운 두 나라가 있는지는 알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 저는 94년도에 일본 처음 갔는데 94년도에 94년도에 중국 처음 갔고 저는 사실 그때 제가 정신 차렸어요. 저 단기 선교 갔더니 단기 선교 일본에 아침부터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가서 노방전도하는 보름 동안 노방전도만 하는 그런 저녁에는 계속 교회 집회하고 아침에는 새벽기도하고 그 후에 아침 먹고 나가서 하루 종일 노방전도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그거 보름 동안 하는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일본에 제가 단기 선교 그렇게 전도만 하는 전도 여행 가서 단기 선교하면서 제가 사실 받았던 충격과 도전은 어떤 이런 뭐 무슨 영적인 도전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은
이 일본 사람이라는 민족들이 되게 무서운 민족이에요. 아마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제가 한 번밖에 못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최근에 시작한 프로그램 중에 천상의 컬렉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신 게 있으세요? 천상의 컬렉션이라고 KBS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명경만리 다음으로 불과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의 고유한 문화재 있잖아요. 유물들. 이런 것들을 유명한 영화 배우나 모델이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 한 번에 세 사람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서 소개하고 그림이나 도자기나 막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이제 그날 뭐 이렇게 1등 한 사람 뽑고 뭐 이런 것들 프로그램. 그런데 되게 짜임새 있게 탄탄하게 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TV를 제가 이런 것들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고 이러는데 우연히 TV를 켰는데 천상의 컬렉션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했냐면 최여진 씨가 나와가지고 찻잔을 하나 소개합니다. 찻잔. 일본 황실에 보배 같은 찻잔이 하나 있는데 그 찻잔에 보니까 조선말로 시가 써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시가 써 있는 것이다. 그 시의 내용을 보니까 그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고향이 우리나라 이 조선 땅을 그리워하는 시를 거기다 쓰는 거예요. 조선말로 한글로. 근데 일본이 임진왜란이나 이럴 때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도공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았대. 도자기 만드는 사람. 도공들을 어마어마하게 잡아가가지고 일본은 그 도공들을 사무라이급으로 대우를 해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제약천민들이에요. 사무라이급으로 대우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만든 도자기를 일본이 유럽의 16세기에 수출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어요. 우리나라 도공들이 만든 일본 도자기로.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성공하고 먹고 살만 해지면서 우리나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우리나라에 돌아와가지고 이중첩자의 능력을 쓰고 다시 천민신세로 추락하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한국에서 비참하게 천민처럼 살다가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도공들의 이야기를 쭉 찻잔 하나를 가지고 얘기해줘. 근데 그 찻잔 하나, 그림 하나, 병풍 하나, 글씨 한 점을 놓고 역사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면 다 이 스토리가 있어요. 다 그게 얽힌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늘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그럼 뭐 질문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마무리를 제가 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나라 근대사에, 뭐 역사에 많은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근대사에 젊은이들이 나라를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을 이끌어서 뭐라고 해요? 그 사건을 이끌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나라를 한번 뒤집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뭐 4.19 뭐 이런 거 말고 조선 말기에 누구냐면 갑신정변이죠. 3.1천하로 끝나요. 갑신정변. 이 주도자가 김옥균이잖아요. 김옥균, 서재필, 서광범 이런 사람들이 같이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했는데 19세기 말에 갑신정변을 했는데 3.1천하로 끝났어요. 3.1천하로 끝나고 다 도망가고 일본으로 망명하고 도망갔어요. 실패하고. 나중에 김옥균 잡혀와가지고 상해에서 암살당하죠. 상해에서 암살당하고 암살당한 시체를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는데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일본 군사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신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이제 능지처참을 하고 다 시신을 찢어서 그리고 그 찢긴 이 김옥균의 사체의 파트를 전국을 순회를 시키면서 하여간 이 배역자인 김옥균 나라를 뒤집어 엎었으니까 뭐. 근데 이 김옥균과 젊은 그들 김옥균과 젊은 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승이라는 사람을 썼는데 이 김옥균과 젊은 그들 조선시대의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바꾸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옥균이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한 시대를 살면서
젊은 청년들이 나라를 바꾸려고 했단 말이에요. 나라가 이대로는 안 된다.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꼭 얘기해 주고 싶어요. 역사의식 혹은 시대정신.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지배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시대정신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적 가치나 사고, 그게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역사의식이라는 것은 역사의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몇 년도에 뭐가 일어나고 역사적 사건의 연대기를 기억하는 것은 역사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그 역사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 시대에 의미하는 건 뭔가 그걸 찾는 것을 역사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말하는 의미는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 그것만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뜻을 볼 수 있는 거다. 보는 것과 관계된 단어가 4가지가 있어요. 시력, 시선, 시각, 시야. 시력은 말 그대로 겉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말 그대로 겉을 보는 거예요. 바깥의 모양을 보는 거죠. 모양새를 보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것은 안을 보는 것이고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고 할 때 우리가 문법적으로 그걸 표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게 하나님이 시력이 좋아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력, 뭐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그죠? 이 시선이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 시선이 어떤 바라보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안을 보는 거예요. 시각이라는 것은 퍼스펙티브. 시각이라는 것은 너머를 보는 거예요, 너머.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어떤 드러난 현상,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그 현상에 매이지 않고 현상에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어떤 것들이 갇히지 않고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아, 이 문제의 본질은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하고 그 너머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너머를 보고 이거는 그 소위 말해서 꿰뚫어 보는 거예요. 본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시각이라고 해요. 시야는 넓게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전략자를 써요. 되게 넓게 보는 거예요. 그냥 단편적으로 이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다른 케이스도 보고 다른 상황도 보고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폭넓게 볼 수 있는 어떤 시야. 이거는 다양하게 보는 다양성을 주잖아요. 다각적인 면에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어떤 역사적 시각이라는 것은 퍼스펙티브라는 거예요. 역사적 시각. 이 퍼스펙티브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시대 정신이라는 게 퍼스펙티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내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하는 데서부터 그 시대 정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젊은이들에게 되게 뭐 암울한 나라, 뭐 3포 세대, 6포 세대, 9포 세대, 12포 세대 뭐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스펙도 이런 거 스펙 3종 세트가 요즘에는 9종 세트로 바뀌어가지고 옛날에는 학벌 좀 그럴듯하고 학점 괜찮고 영어 토플 토익 영어 점수 괜찮으면 취업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 그 6개가 또 붙었잖아요. 6개 뭐 붙은지 아시죠? 봉사활동 점수, 그 다음에 무슨 뭐 인턴십 경험, 어학연수, 자격증 뭐 이런 것들 투경을 마지막에 하나가 뭐예요? 성형수술. 외모도 경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형까지 해야 되는데요. 취직하려고 성형. 어젠가 누가 텔레비전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기가 이렇게 연예인 지망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왔는데 몇 년 지났는데도 안 뜨니까 엄마가 네가 성형을 안 해서 넘어갔다고 그랬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에 외모조차도 포장돼가지고. 근데 이런 시대, 예를 들면 제가 서울 강남에 지금 15년째 있으면서 보니까 서울 강남에 제가 처음에 신사동에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거 가로수길 앞에 살았어요. 가로수길 앞에 오피스텔이라 시청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제 방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가로수길이 쭉 다 보여요. 이렇게. 다 보이는데 남산 타워가 보이고 한강도 보이고. 근데 이게 신사동 언덕 제일 언덕 높은 데 있는 거기 10층에 오피스텔에 살았으니까 다 보여서 이렇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로수길이 이렇게까지 유명해지리라고 그때는 생각 못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 그때 집을 샀을 텐데. 돈도 없었지만, 겨우 그 집도 겨우 얻어 들어간 거지만. 근데, 새로 생긴 집을 가지고 좀 싸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그게 가로수길? 그 신사동 살던 오피스텔 앞에 도산대로거든요. 그 쭉 내려가면 도산기념관이 그 밑에 있어요. 전남동 쪽에. 근데 그게 도산대로고, 이 신사역에서 이쪽 길은 도산대로, 이쪽 길은 강남대로예요. 시작점, 도산대로 시작점, 강남대로 시작점. 서울 시내는 크게 네 가지 길로 되어 있거든요. 강남은 길 4개가 강남을 싸고 있어요. 딱 이렇게 대로 4개가 강남에 가는 땅을 싸고 있어요. 이렇게. 싸고 있는데 여기가 신사역이고 여기가 강남역이고 좀 더 가면 양재역이고 여기가 삼성역이에요. 여기는 영동대교, 여기가 도산대로, 여기가 강남대로, 여기가 태해남로, 여기가 영동대로. 길 4개, 여기가 어찌 보면 소위 강남이라면서 여기에 이 대로 4개가 싸고 있는. 여기 이제 강남역, 역삼역, 설릉역, 삼성역 이렇게 2호선이 지나가요. 3호선은 여기 신사역. 그래서 여기 이제 압구정, 신사 이렇게 해서 양재 이렇게 쭉 가죠. 3호선은 고속터미널 뭐 이게 교대, 남부터미널에서 이제 3호선 지나요. 여기가 강남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강남 네거리에 다니면, 이 빌딩 숲은 이 네 도로변에 다 있죠. 모든 고층 빌딩들은 여기 다 있죠. 여기 다 있는데, 이 길에 가장 많은, 심지어 12층, 15층짜리 건물 전체가 다 성형외과에 되어 있어요. 15층 건물 전체가 성형외과에 한 병원에. 병원 직원이 막 150명, 200명씩 되고, 의사들 수십 명씩 있고. 근데 성형외과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 처음 딱 와가지고 너무 성형외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형외과들을 쭉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거는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멘탈의 문제다. 왜냐하면 성형외과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예언했어요. 얘들아, 내가 예언할게. 지금 다 성형외과인데 이제 앞으로 두고 봐라. 이 성형외과들 사이사이에 분명히 신경정신과가 생겨요. 분명히 생겼어요. 지금은 진짜로 생겼어요. 정신과 병원이 하나씩 두시는데 강남에 들어오세요. 정신과 병원.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아픈 거거든. 이건 얼굴이 아픈 게 아니에요. 정신이 아픈 거죠. 이게 다 뭐냐면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적 가치관인데 대한민국에 가장 잘 사는, 가장 많이 배운, 학력이 가장 높은,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가장 높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온통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물질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물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뭐 대한민국 3위 교회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숫자 자랑하고 교세 자랑하는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 지금 21세기, 2017년 현재의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배웠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 지배적 정신, 가치를 모른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부산을 생각해봐야 돼요. 이 부산이라는 땅을, 특히 청년들, 지금 부산의 20대, 30대 청년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적 가치는 뭘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젊은이들은 뭐에 빠져 있어요? 화장품? 지금 우리 시대 청소년들은 뭐에 빠져 있어요? 인형 뽑기. 지금 우리 시대 청소년은 인형 뽑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거의 30몇 %가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거의 또 30몇 %가 공무원이나 교사 같은 철밥통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거의 70%가 안전빵 아니면은 화려함과 일확천금을 보입니다. 유명세. 나머지 30%. 근데 한 사회의 미래의 건강성이나 미래 발전에 대한 그
발전 가능성을 가능하는 지수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젊은이들의 꿈이 얼마나 다양한지 그거예요.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회고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전국의 4%야. 그런데 전국의 90%가 4%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사회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적 정신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물질, 인정, 유명, 화려한, 사치 그냥 어떻게 유행을 바라고 대박을 바라고 정치권에서 통일해가는 이런 놀라운 국가적 정책을 논하는데도 대박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박이라는 게 미쳐있으면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 소리를 차마 어떻게 입에 담을 수가 있어요.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게 너무 천박한 거야. 사실은. 천박한 거야.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보세요. 나를 가장 지배하고 나를 가장 붙잡고 있는 어떤 가치는 뭔가 지금. 나는 지금 뭘 가장 내가 고민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나는 무엇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나는 무엇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거야. 그런 여러분의 가치와 생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시대 정신이라는 걸 이루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이 젊은 친구들은 이 시대에 우리가 바꿔야 된다. 이때 당시에요. 일본은 이미 명치유신을 해가지고 근대화를 했어요. 일본은 메이지, 천황이 메이지라는 이름을 걸고 나와가지고 명치유신을 해가지고 해외 유학생 다 보내고 전 세계 유학생을 보냈어요. 미국에도 보내고요, 유럽으로도 보내고요, 다 유학생 보내가지고 그 유학하고 들어온 인재들이 일본에 다시 돌아와서 일본의 근대화와 일본을 선진국화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국도 이때 당시에 청나라 말기에 중국도 나라가 점점 기울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편전쟁을 해가지고 영국한테 져가지고 난징 조약하고 베이징 조약 두 번 맺으면서 영국은 홍콩 내주고 마카오 내주고 다 내줬어요. 중국. 청나라가 영국에다가 땅 다 내주고. 그리고 그 두 번 영국한테 난징 조약하고 베이징 조약하면서 다 땅 내주면서 프랑스, 독일, 외세들이 중국 전역을 다 해주고 났어요. 중국은 그때 정신 차린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중화, 세계의 중심이라는 정신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게 착각이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아니구나. 우리가 완전히 착각하고 살았구나.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 젊은 애들이. 한국이 뭐가 된 줄 알아요? 뭐 한류 뭐 이런 거 가지고. 한국이 좀 사니까 한국이 대단한 줄 알아요? 저는 제가 미국 가가지고 1996년도 미국 가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저보고 자꾸 노스코리아에서 왔냐고 물어보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야, 북한 사람이 미국에 공부하러 어떻게 오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노스코리아하고 사우스코리아하고 거기서 보는 거야. 구분도 안 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지도, 어디 세계 지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는 사우스코리아보다는 노스코리아가 훨씬 유명해요. 핵 때문에. 훨씬 유명해요. 우리가 여기 살다 보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끼리 잘나고 우리끼리 경쟁하고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하고 우리끼리 우리가 뭐가 된 것 같고 한국 교회가 막 대단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나름대로는 어깨동무 사역으로 사역자들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모임도 하지만요. 제가 우리 사역자들은 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예배 사역이 이렇게 난리치고 전국적으로 예배 사역이 뭐 유명한 팀이 있어도 우리나라 넘어가는 예배팀 본 적 있나요? 우리나라를 넘어가는 예배팀 딱 한 팀 있었어요. 옛날에. 두란노 경배였잖아요. 인도, 대만, 어디 홍콩 막 다니면서 동남아 다니면서 곳곳에서 진짜 막 그렇게 했던 팀은 그 한 팀밖에 없어요. 지금은 날고 빛나는 예배팀들도요. 우리나라라는 마음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청소년
사역 단체들 팀들 많죠. 캠프하면 뭐 한 해 여름에 몇천 명씩 캠프하고. 근데 우리나라를 넘어가는 성전사역 팀이다 보세요. 없어요. 넘어가지를 못해요. 우리는 한국이라는 한국 땅에서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가고 우리끼리 아비다툼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서로 잘났다고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 퍼스펙티브를 놓치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업할 때가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산에 일자리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부산에 일자리 없거든요. 아니면 전 세계가 우리 아버지 땅이고 전 세계 어디든 내가 갈 수 있는 곳이고 전 세계가 나의 사명지요. 전 세계가 내 사명의 구체적인 현장이다. 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왜 갈 데가 없어요? 저번 여기 찾아왔는데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고 그러면 좀 시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길은 없어요. 모든 길은 누군가가 갔기 때문에 길이 된 거예요. 길이 없다? 그러면 그냥 길이 없는 데를 가세요. 여러분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죠. 있는 길만 찾지 말고 여러분들이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돼요. 시대가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역사적으로 어렵지 않을 때는 없었어요. 지금보다 더 어려웠었어요. 항상. 하지만 그 시대에 항상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얘기하는 거 많은데 이 단어는 제가 얘기하고 가야 돼요. 그 시대마다 항상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고 그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저항적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봉건제도에 저항하는 어떤 농노들의 저항운동이 있는 거고 그죠? 어떤 구대적 봉건제도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시민 저항운동이 있는 거고 프랑스 혁명도 그러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공산혁명, 프롤레타리아 혁명 같은 다 러시아 혁명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있고 그 지배적 이데올로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김옥균처럼 바꿔야 된다. 개화해야 된다. 열고 바꿔야 된다. 열고 개몽해야 되고 더 선진화돼야 된다. 젊은 애들이 의기투합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건지고 듣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적 이데올로기. 나라의 후로 세국 정책하고 일본은 명치유신하고 중국은 지금 양무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이 영국하고 전쟁하면 붙어보니까 쬐일이 안 되거든. 자기들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어. 영국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니까 대중화민국의 중국 군대가 그럼 못 이기잖아요. 머리 숫자가 있잖아요. 안 되네. 그 다음부터 중국은 연일 연속 터지는 거예요. 영국한테 터지고 나중에 일본한테 터지고 여기 터지는 거예요. 러시아조차도 일본한테 러시아는 일본 사람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러시아도 우리 못지않게 일본한테 감정이 왜 그런지 아세요? 러시아 역사에 러시아 1000년 넘는 역사에 전쟁에서 딱 한 번 졌는데 일본한테 그럴 전쟁했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시대가 돌아가는 걸 기복형 같은 사람도 개화파라고 해요. 개화파. 이 개화파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북학파라고 해요. 북학파. 북학파가 누구냐면 박규수, 오경석, 유대치 이런 사람들. 이 북학파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실학. 조선시대 정약용, 고시대에 정약용은 남인이라서 실학에서 또 부류가 다른데 이 박규수 그 위에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박지원, 연암, 박재가, 홍대용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1세대. 박지원이 뭐 썼어요? 연하일기. 박재가가 뭐 썼어요? 북하길. 홍대용이 뭐 썼어요? 연길. 이게 다 뭔지 아세요? 박지원의 연하일기, 박재가의 북하기, 홍대용의 연기가 다 소위 말하면 기행문이에요. 기행문.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수행원으로 청나라 가가지고 선진 문물과 조선 바깥의 세상을 본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정신이 깨고요. 정약용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남긴 책들을 이 후손들이 읽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영향받은 사람들이 남긴 책들과 이 사람들의 멘토링을 받은 사람들이 김옥균, 서대필, 서광건, 이 소위 말하는 박규수 이런 사람들, 이 다 박지원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다 계보가 있어요, 계보가. 정신의 사상에 계보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의 흐름을 계보. 이 영향을 받아서 한국은 영국하고 전쟁 2번 하고 나서 양무운동을 했어요. 양무운동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서양의 무기만 갖고 오자. 중국의 정신과 문화와 가치는 지키고 서양의 과학과 무기 이런 기술만 배워와서 우리도 우리 힘을 길러서 서양하고 이제 전쟁을 해도 동등한 화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무기만 갖고 오자. 소위 말해서 이게 굉장히 그런 부흥운동을 중국 청나라가 많이 한 거예요. 한번 터져보면 안 되니까. 바뀌잖아요. 근데 소문이 나중에 신의 혁명을 일으키고 나중에 장개석하고 노택동 전쟁하고 소위 말해서 시대정신이라는 게 이 소위 말하면 인민은 하늘이다. 노택동이란 말이거든요. 인민은 하늘이다. 근데 그 누구한테 나온 거죠? 그게 맹자의 왕조주의에 나온 거예요. 백성은 하늘이다. 그게 맹자의 왕조주의예요. 모택동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사실은 모택동은 철저한 중국 철학에 되게 심취한 사실 중국 사상가를 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이라고요. 근데 그런 변화가 중국 사회도 일어나고 일본도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세력 정치하고 몽골을 장궈놓고 안 바뀌려고 하고 수구 세력들이 지키려고 하고 위정척사파가 나오고 위정척파비를 세우고 그러면서 어려우면 러시아 끌어들이고 청나라 끌어들이고 일본 끌어들이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2번 일어난 거예요.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그 다음에 좀 가라앉았나 싶을 때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우고 우리나라만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면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있어요. 요게 이제 마지막이니까 요거는 얘기해주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런 시대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 태어난 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정신이나 의식이 있는 좋은 멘토들을 만나요. 어떤 정신이나 의식이 들어있는 멘토들을 만나서 그 멘토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교류하고 듣고 배우면서 정신이 깨어요. 정신을 깨우는 작업이에요. 계속 맨날 앉아가지고 맛집 얘기나 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 드라마 도깨비 얘기하고 맨날 앉아가지고 뭐 공유나 생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 시대 젊은이들이 뭘 고민하느냐가 그 시대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 크리스찬 청년들이 뭘 고민하느냐가 그 시대의 기독교 정신, 기독교 시대의 정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고민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거리를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멘토들이 만나요. 멘토들과 대화해야 돼요. 교류해야 돼요. 자극을 받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을 소개받아야 돼요. 같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토론해야 돼요. 실험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독서예요, 독서. 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오경석이라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이나 유대치라는 사람이나 뭐 하는 사람들 아세요? 그때 당시에 중인 신분, 양반도 아닌 중인 신분인데 역관, 뭐냐면 통역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 어르신들, 정치인들이 중국에 다 출장 갈 때 이 사람들이 따라가서 통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책들을 접하고 듣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유명한 양반이 가서도 꿀먹은 보호를 해야 돼요. 이 사람 말이 돼. 중국에 다른 사람들 만나고 얘기를 듣고 실제 영향을 이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은 가가지고 보고 듣고는 대충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애들은 얘기밖에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직접 대화를 하니까 많은 걸 듣는 거예요. 정리하고 찾고 정리하고. 그래서 그 중에 양반이었던 박규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박규수의 사랑방에서 이런 모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가져온 책들을 나눠서 읽고 그 책들을 가지고 후배들 가르치고 만나고 가르치고 만나고 읽고 대화하고 만나고 읽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뭐냐? 세 번째가 여행이에요. 여행. 다녀야 돼요. 내가 사는 세상 바운더리고 바깥을 자꾸 나가야 돼요. 젊은 청년 때는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가야 돼요.
여행 갈 때는 공부하고 온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 아니면 가봐야 다 돌덩어리 먼저 한국 풀이고 바다로 산인데 알고 가면 그 산에서 누가 뭘 했는지, 예? 그 바위덩어리가 누구의 바위덩어리인지, 예? 거기서 의학 멍게가 일본 적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린 바위가 저 바위구나. 그걸 공부하고 가면 알 수 있는데 아니면은 흔한 바위 중에 하나예요. 자, 알고 가야 돼요. 왼쪽, 독서, 여행, 꼭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뭐 질문 바꿀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여러분들 일정에 또 속으로 부탁드리고 하니까 오늘 이 정도 하고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우리 뭐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연락처나 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사무엘 예스. 한동대 학생들은 뭐 저한테 책을 제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 뭐 그다음에 무슨 책을 읽을까요? 뭐 제가 오늘 여행을 가려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무엘 예스가 주변이다.